안녕하세요. 탕이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강력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황조들, 눈부신 문명이 꽃피웠던 수도들, 끝없는 땅덩어리와 막강한 군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압도적인 면모를 자랑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와 얽힌 고구려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 오만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흔들린다기보다 그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알겠어. 우리가 예로부터 동방의 진정한 천자국인데 하며 가볍게 무시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변 동료들까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몇몇은 한국 측 기록이 맞다며 은근히 중국의 옛 패배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이게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도대체 뭘 잘났기에 우리 중국의 역사 위에서 폼을 잡는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 강소성의 작은 도시에서 역사 관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고대 전투 유물 복원 작업을 총괄하는 기술 해설원입니다. 보통은 청나라나 명나라 시기의 무기나 방어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신나 있었는데 어느 날 상부에서 당태종 시기와 관련된 유물 정리를 맡기면서부터 이 모든 불쾌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태종이 요동 쪽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국 측 문헌에서 찾아볼 때마다 제 자존심이 뒤집혔습니다. 예부터 저희는 고구려가 사실상 중국의 한 지역이었다고 주장해왔고 설령 전쟁에서 잠깐 불리한 전황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해프닝이었지. 무슨 수나라나 당나라가 크게 패망했다는 얘기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강소성 일대를 돌며 조사하던 중 지역 주민들 입에서 당태종이 고구려의 연개 소문에게 쫓기다가 여차하면 죽을 뻔했다는 전설이 있지 뭐겠습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중국 황제 폐하께서 오랑캐 따위에게 쫓겨 다녔을 리가 없지. 이 사람들 미신 같은 소리라며 한국 측 주장에 세뇌된 거 아니야? 저는 당장에라도 그 말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몽롱탑이며 우물에 숨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기정사실화해서 전해 내려온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근거 자료를 잔뜩 찾아야 할 압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우물 속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온다고 하길래 저는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반박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미 태종이 안시성에서 무릎 꿇고 도망쳤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들을 잔뜩 달고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 나라는 땅도 작고 인구도 적고 예전부터 우리 중국의 걸출한 문화와 역사를 모방해서 정신승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심지어 현대에도 중국 문화를 베끼고 경제력은 대단해봐야 우리가 더 클 거라고 확신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K드라마, K음식, 심지어 K팝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라더군요. 저는 그럴수록 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이 있는데 한낱 작은 나라가 목소리를 크게 내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벼르고 있던 와중에 고구려와 수당 전쟁 이야기가 중국 내에서도 심심찮게 회자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소성 몽롱탑 조사건 때문에 제게 임시로 파견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 학계와도 교류를 해온 인물이라 한국 쪽 사서나 자료를 번역해내는데 능통했죠. 저는 은근히 그 동료를 경계했습니다. 괜히 한국의 자료를 들춰보며 우리 역사의 흠집이라도 내려는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동료가 탕이안님, 혹시 당태종과 안시성 전투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아는 기록에는 당태종이 크게 곤경에 처했다고 나와 있더군요라고 묻는데 제가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당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허튼 소리요. 우리 황제 폐하께서 고작 고구려 따위에 말도 안 돼요. 하고 그런데 그 동료가 제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사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이대더군요. 수나라 때부터 고구려가 막아냈고 당태종 시절에도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것. 특히 안시성 성주가 당나라군의 거대한 공성수단을 역으로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계속해서 동료가 꺼내오는 자료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당태종이 직접 흑산을 쌓아 성을 내려다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철수할 때 요택이라는 늪지대에서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맡은 연구 작업은 바로 이 수당 전쟁 시기 유물 검증이 핵심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하며도 매일같이 들춰봐야 하는 문헌이나 지역 전설에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라는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고 나면 내용 전개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잘 정리돼 있어서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펴더군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연이은 침략에 맞서 수십 년을 버텼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망했을 뿐 외세에 무너진 적은 없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면서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중국의 체면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에서 온 연구진을 만날 기회를 노려 그들 앞에서 억지 논리를 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그러니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운 것 또한 내분 같은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 측 연구진은 제게 고구려는 엄연히 독자적인 국가였고 수당 전쟁에서 중국 쪽이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게 맞다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그건 한국 쪽 편향적 시각 아닙니까? 중국 사서 어디에도 당태종이 무릎을 꿇었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한국 쪽 연구진은 중국 사서도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기록하지는 않는다. 자치통감이나 구당서 같은 곳에 나타난 기록을 정밀하게 비교하면 당이 크게 고전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다. 굳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요택에서의 피해라든지 재차 출정을 시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든지 하는 점들에서 당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이나 되나? 당태종이 어쨌든 천하를 손에 쥔 인물이었는데 뭘 어쩌다 잠깐 후퇴했다 해서 큰 패배라고 부풀리다니. 한국은 자기네 역사를 자꾸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니까. 하고 큰 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연구진은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 등에서의 전투 양상을 분석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시성 전투에서는 토산을 쌓아 올려서 성을 공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 안의 고구려군이 기습 공격으로 그 토산을 빼앗았고 당군이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식의 기록을 그대로 제시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런 기록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제대로 된 역사를 말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속으로는 헐, 이렇게 구체적이었다니. 이거 정말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는 내러티브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절대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한국에는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 탓인지 어디서든 한국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돼버린 상황이죠. 예전 같으면 중국어로 포장된 우리 쪽 기록만 퍼뜨리면 됐는데 이제는 해외 독자들이 한국어 자료도 곧잘 이해하고 심지어 한국 쪽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역사 영상에도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다 싶어 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뒤집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그래, 현장에 가보면 다를 거야. 그저 전설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흔적이야말로 진짜지. 라고 중얼거리며 안시성으로 추정된다는 지역이나 요동성터, 배감성터, 그리고 강소성,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몽롱탑 전설 현장까지 다 돌아다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 들어가서 직접 고구려 유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일대가 예민한 문제도 많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절차가 복잡해져 당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중국 지역에 퍼져있는 전설과 유물만이라도 다 뒤져서 당태종이 의연하게 대승을 거뒀다는 증거를 찾아보자는 심산이었죠. 먼저 몽롱탑을 찾아갔습니다. 탑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고 특별할 것 없어 보였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당태종이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쫓기던 중 이곳 우물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소리를 너무도 당연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했죠. 그런데도 이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제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몽롱탑이라 이름 붙었다. 꿈처럼 아득한 상황에서 살아나서 황제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연개소문도 이곳까지 추격은 못했다. 마을 주민이 그렇게 설명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황제께서 이렇게까지 치욕을 겪었다고 대대손손 떠들어대다니.
저것들이 한국인한테 세뇌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다른 전설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마주친 고구려 방어에 막혀 군량 부족, 추위, 지형적 불리함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요택을 건너 철수하다가 많은 병사가 얼어 죽었다거나 험난한 길을 택하느라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할 만큼의 시체가 나왔다느니 그런 소리 말입니다. 이를 조사하던 저는 순간적으로 상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걸까? 중국 측 기록은 왜 이렇게 대승으로 포장했지?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라도 발견한 기분이 들어 등줄기가 서늘했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오기가 생겨 무조건 부정했습니다. 중국 황제가 설마 작은 나라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얼어 죽은 병사가 넘쳐났다는 얘기는 헛소리다. 라고요. 그런데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계속해서 강경합니다. 마치 제가 당태종이 실제로는 고구려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특히 한국 연구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무작정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네가 우리 사설을 왜곡이라 부르더라도 이미 남은 유적과 발굴 결과들을 국제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다가 각종 사료가 디지털로 공개되니 감축이나 조작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듣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설마 작은 한국의 역사 자료에 밀리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껏 비웃으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문명이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문화상품을 사가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력이 남다른 것도 몰라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연구원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현대 경제력일지 몰라도 과거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하며 지켜낸 독립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속으론 억울해서 미칠 뻔했죠. 고작 그럴듯한 자료 몇 개와 드라마틱한 스토리만으로 중국의 영광을 깎아내리다니. 그런데 어쩐지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어째서 멸망했나? 고구려와의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설이 많다지. 그 다음에 당나라가 생겨났고 당태종이라는 위대한 황제가 나왔음에도 결국 고구려를 완벽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진짜였던 거야? 역사에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배웠는데 제 스스로가 부정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그 목소리를 억눌렀죠. 아니야. 한국이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야. 실제로는 당태종이 얼마 안 되는 피해만 입고 멋지게 퇴각한 거라고. 게다가 그 후에도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잖아.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또 이렇게 반박을 준비해놨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내부 분쟁으로 무너졌을 뿐 당나라가 정복해서 멸망시켰다기보다 내부 배신자와 연계에 들어온 측면이 강하지 않나요? 실제로 전면전을 치르며 무너진 기록은 없는데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맥주 캔을 들이켜며 도대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자료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거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 마니아들까지도 이 고구려 수당 전쟁에 흥미를 보이며 아시아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치열한 격돌이라고 평가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어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안시성 전투가 세계 전쟁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라며 당나라의 대군이 실패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칠 뻔했습니다. 한낱 극동의 작은 나라가 중국의 대제국을 막아낸 사건이라니 이게 말이 돼? 하고요. 그러다 문득 옛날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던 한국 무기 관련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환도 대도라든가 장창 전술, 기마 궁술 등등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중국의 삼국시대나 진나라, 당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며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고구려가 실제 전투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해냈다면 분명 남다른 무기체계나 전술적 우수성이 있었을 겁니다.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 같은 산성평지성 복합방어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다는데 이 점이 저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가 늘 믿어왔던 중국의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흔들리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고구려 쪽이 과연 군사적으로도 우수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저는 요동성, 함락 관련 중국 측 사설을 꼼꼼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이 먼저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배감성도 무력화시켰다고 돼 있었습니다. 거봐라. 우리 황제가 이겼잖아. 라고 기뻐했죠. 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니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배감성은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항복했다거나 혹은 성이 함락되긴 했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겼다잖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시작되며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당태종이 15만이나 되는 고구려 구원군을 상대했다거나 그 전투에서 고구려가 꽤나 맞서 싸웠다는 기록, 토산을 쌓았는데 결국 빼앗기고 계속된 공방전 끝에 당나라가 피해가 커져 철수했다는 사실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15만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어도 우리 황제가 막아냈으면 승전이잖아 라고 강변했지만 사설을 다시 살펴보니 안시성을 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 과정에서 군사들이 얼어 죽고 길을 잃는 바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대목에서는 턱이 떨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치욕적인 일이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또 제 식대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당화했습니다. 당태종은 다른 곳을 점령했으니 어쨌든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구려 최종적으로 멸망했으니 결과적 승리는 중국의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제 곁에 있던 동료가 슬쩍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당태종이 만약 안시성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갔다면 더 깔끔한 방식으로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으니 다음 황제 이후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는 고구려 내부 반란과 연계해 강제 점령하는 식이 되지 않았나. 당나라 입장에서는 적잖이 굴욕이었을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호통쳤습니다. 굴욕이라니. 당태종 폐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대승이었단 말이오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현장 자료를 모아 다시 증명할 테니 그 더러운 입 좀 다물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막상 밖에 나오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곳곳에서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는 걸까? 한국 측 주장인지 지역 전설인지 해외 사학계 의견인지 뭔지 뒤죽박죽이지만 하나같이 고구려는 망하지 않았다. 당태종은 패했다라고 떠들어대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내가 당태종 당시 무기의 우수성과 병법서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왜 이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는지를 밝히겠다. 사실관계를 떠나 무조건 중국 승리를 주장해보려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당나라의 병법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외부 세력을 멸망시킨 기록이 자랑스럽게 들어있는 반면 고구려와의 싸움만큼은 그 결과가 애매모호하게나마 고전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죠.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각종 커뮤니티나 해외 문헌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동 쪽 여행자 기록 중에도 당태종이 고구려 성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했다는 식의 단편적 언급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아시아 지방에는 고구려 사신단이 다녀갔다는 벽화까지 남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고구려가 정말 국제적인 외교와 동맹 체계를 유지하면서 당나라에 맞섰던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가 믿어왔던 중국 최강설이 더 이상 흔들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저는 예민해졌고 조금이라도 한국 측을 옹호하거나 고구려의 분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다 한국 돈 받고 저러는 거지?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죠. 시간이 지나며 이 논쟁이 더 확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외 유명 인터넷 방송 채널들이 안시성 전투를 영화화하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내보내고 한국식 병법 해설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쉽게 넘겼습니다. 댓글란에도 과연 고구려 대단하다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를 가졌다니 멋지다 같은 글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저는 화가 나 죽을 지경이었죠. 이 영상 다 거짓말이다. 고구려가 이긴 적 없다. 당태종이 그냥 작전상 후퇴했을 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료를 보면 당태종이 성을 못 함락했다는 것이 맞다. 결국 수나라처럼 당도 실패했다라고 되받아치니 제 욕설 댓글만 삭제당하고 끝이더군요. 결국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한국 따위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진짜 이겼다면 왜 지금 고구려가 없지? 라며 비열한 말로 치고 나갔죠. 한국 연구진은 그 말에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어이가 없네.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건 내부 반란과 후속 전쟁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수당 전쟁 자체에서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몰두하는 건 고구려가 멸망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전쟁 중에 승패가 어땠느냐지 않나 라고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했으면 진 거 아니요? 수당 전쟁, 승리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냐고. 굳게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왠지 주위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실제로 당나라가 제대로 못 이겼다거나 안시성 전투는 꽤나 고전했으며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역사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정부 지원을 받는 인사는 아니지만 학문적 양심에 따라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저는 그들이 제일 얄밉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무리 학자라고 해도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공격했지만 그들은 애초에 거짓된 자존심은 역사를 왜곡할 뿐이다. 수양제가 그랬고 당태종도 그랬고 뒤따른 역대 황제들도 동원했지만 고구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진실을 연구해야지 국가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애써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한국 측을 두둔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꼴을 보기 싫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구석진 서고에 틀어박혀 옛 서적과 지역 전설 기록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그러다 안시성 공방전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한 문헌 파편 같은 걸 발견했는데 거기에도 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태종이 토산을 높게 쌓아 올리는 전략을 썼으나 안시성군이 야간을 틈타 기습해 토산을 빼앗고 당나라가 다시 탈환하려고 애썼으나 실패. 결국 책임자까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당군이 며칠 밤낮을 공격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아 전투가 장기화됐고 군량이 달리자 병사들이 굶주렸다는 기록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태종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퇴각했다는 말인가. 머리가 아찔해졌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가 망했으니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거슬렸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에 침략했다가 망했고 당태종도 실패했다. 그 뒤로 당 고종이 다시 쳐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는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 분열을 이용해 들어온 거다. 즉 외세가 전면전에서 고구려를 온전히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제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우리 대제국 당나라가 어찌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겠어 라고 목청을 높여도 아무도 더 이상 제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라온 수당 전쟁 재현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를 막대하게 끌어모으고 외국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 군사들의 산성 방어 전술이 혁신적이었다. 안시성 전투는 동아시아 전쟁사의 걸작이다 같은 반응을 볼 때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서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괘씸한 것은 그 다큐멘터리에 자막으로 달린 해외 시청자 댓글들이 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한국이 대단하다라며 한국 극찬 일색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중국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나 대국인데 왜 당태종이 굴욕당했다는 스토리에 환호가 쏟아지는지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객관적 사료가 어떻고 전설이 어떻고 고구려가 대단한 전략으로 당군을 수없이 몰아붙였다느니 그런 말을 들어도 끝끝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당태종이 압도적 승리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을 거야 라고 매달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기로라도 더욱 거짓말 같은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 문헌이 소실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구려가 수많은 전투에서 패에 흩어졌다. 그리고 어떤 전설이나 기록도 중국 내 일부 마을이 한국 돈에 매수돼 퍼뜨리는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물론 이젠 제 주변에도 저를 믿어주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학회 관계로 또 한 번 한국 측 연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딱히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자료 있으면 우리도 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고구려가 사실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도 들어봤냐고 물으니 그들은 그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고구려가 독자적 군주 체계를 갖추고 외교를 하고 수당 모두와 전쟁을 벌여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넘쳐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더 격분해서 한국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왜 그걸 부정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문화를 주고받고 영향을 주는 건 어느 시대나 흔한 일이지만 그걸 독립국가 여부와 혼동하면 곤란하다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 당태종 황제 폐하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소리쳤더니 연구진 중 한 사람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태종이 황제로서 유능했고
다른 원정에서는 강력한 면모를 보였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구려 원정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안시성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 결국 퇴각한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불만이 가득해도 앞뒤가 꽉 막혀 반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주변에 있던 몇몇 중국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당태종이 전투에서 거둔 성과도 있지만 안시성 함락에 실패한 건 분명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고구려가 당나라군을 이겼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워 섬기며 한국이 과장했다느니 어디서 이상한 전설을 지어내 이득을 취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죠. 물론 갈수록 제 말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제게 그만 좀 우기라는 눈초리를 보냅니다. 제가 뭐라 소리치든 이미 해외 여기저기서 수당 전쟁을 분석하며 고구려가 당시 중국 통일왕조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제 자존심만 더 부서집니다. 다들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렵니다. 안시성,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 모두 한국식 과장입니다. 어차피 최종 승자는 당이고 고구려는 사라졌으니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 사실이 곧 명백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길로 다시 목롱탑을 조사하러 갈 겁니다. 거기 서린 전설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모든 걸 왜곡했다고 떠벌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야만 제가 견딜 수 있으니까. 저는 끝까지 저희 승리를, 아니, 중국의 영원한 패권을 확신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무너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버티는 한 중국은 영원히 최고이자 무패국가일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수당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주장은 결국 다 묻히고 말겠죠.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국토부 비서실장 무하마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만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은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여러 기술적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제 직함인 국토부 비서실장이 보여주듯 저는 사우디의 인프라와 건설,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를 두루 살피는 핵심 협의 테이블에 종종 참여합니다. 저희 국토부와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사우디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석유화학과 신재생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등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로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아미랄 프로젝트 또한 그 연장선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세계 곳곳의 건설사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유독 중국과 한국 양측 대표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이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경쟁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 내부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건 제 기억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여러분께 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생생히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미랄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쪽 항구 도시 주베일의 대규모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공사입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고 중국에서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시노펙, 중국교통건설공사 등 굴지의 대형 국유 건설에너지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정밀화학과 첨단 소재 분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주베일 산업항 일대에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 아람코와 국토부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극도로 고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기술력과 신뢰도 vs 가격 경쟁력이라는 축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오랫동안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무사히 완공해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시공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광대한 제조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저렴한 공사비와 빠른 공정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 이는 자원과 인력 동원 측면에서 중국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가 본격화된 시점은 중국 특사들이 사우디 국토부를 찾아온 그날로부터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입찰 설명회나 비공식 브리핑과는 달리 중국 측은 특사特使라는 매우 외교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건설 분야 전문가는 물론 대들 사우디, 외교관 출신, 무역 전문가, 그리고 기술자재 수출입 담당자들까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포괄적인 제안서를 내밀며 다음과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싸게,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큰 규모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이 말은 사우디 국토부와 아람코 고위 관계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랄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공사비가 조금만 절감되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특사들은 상세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원자재 생산부터 해상 운송, 현지 노동력 보충, 현장 기계 장비 공급까지 중국, 국내 공급망을 활용해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파이프나 강제, 콘크리트 혼화재 등 주요 자재를 중국 국내 공장에서 일괄 대량 생산한 뒤 대형 선박으로 사우디 동부 항구로 옮겨온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을 거의 없애고 사우디 세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자유무역 특구 FTG에 계약된 창고를 임대해놨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결국 특정 자재나 중장비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단계를 축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 수출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막강한 공급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개별 품목별 견적서를 살펴보면 한국 측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특히 철강제, 시멘트, 대형 크레인, 토공, 장비 등은 중국 메이커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대표적인 품목들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특사들은 저희가 사우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라는 외교적 수사도 함께 내세우며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여러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면 더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사우디의 비전 2030을 접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교량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업을 공격적으로 수주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굳이 한국을 선택하지 말고 중국과 손잡아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아람코와 국토부에게 뚜렷한 이점이 있긴 있겠지만 과연 가격만으로 결정할 만한 프로젝트인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은 단순히 싸고 빠르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확장성,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공사가 완료되어도 10년, 20년 단위로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고 신규 라인 증설이나 공정 최적화 같은 후속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공정 설계부터 조달, 시공전 과정을 의미하는 EPC가 제대로 갖춰져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중국 특사들이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운 와중에 한국 현대건설 측 대표단은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와의 오랜 파트너십과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부터 사우디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베일 산업항 건설, 담수시설, 고속도로, 교량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아람코 내에서는 이미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베일이 중동 최대의 산업항으로 성장하는데 한국 건설사들의 굵직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사막 한가운데에 산업항을 만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현대건설의 도전 정신은 사우디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건설은 엔지니어링 능력, 즉 설계와 시뮬레이션, 공정 제어 시스템 구축 역량에서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플랜트 건설에서 핵심이 되는 Front-End Engineering Design 단계, 그리고 Detailed Engineering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최종 품질을 결정짓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R&D 센터와 국내외 엔지니어링 자회사,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객 요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 측 실무진과 기술 담당 임원들은 현대건설과 협력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의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나 집안 침하, 해안 침식 문제가 터져도 현대건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곧잘 내놓았다는 것이죠. 현대건설 대표단은 이러한 장점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금액이 중국 측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정과 품질, 그리고 향후 운영 안정성까지 감안한 종합 비용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나서 5년, 1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그만큼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플랜트 사업에서 저가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몇 년 뒤 배관 부식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 사례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즉, 유명무실한 납기 준수보다 품질 보증이 더욱 중요한 투자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 특사들은 한국 현대건설의 자료 발표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반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주요 설비나 부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것 아니냐며 결국 한국의 기술이라지만 그 뿌리는 중국 제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무리 대단한 시공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핵심 장비나 기자재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많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설비 공급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두 개가 아니라 전 공정에 걸쳐 여러 자재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글로벌 건설 플랜트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과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합니다. 다만 한국 건설사들은 그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수입해 조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 설계, 엔지니어링, 통합 운영 시스템, 고난도 용접 공정 등의 한국 고유의 노하우를 접목합니다. 또한 핵심 기자재인 정밀 제어 계측기나 안전 시스템, 초저온 고온 압력 용기, 고강도 파이프 같은 분야는 한국과 유럽, 일본의 특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특사들은 한국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제품의 기원은 중국인 경우가 많으니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는 편이 사우디의 이익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대표단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첨단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그 기술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것을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통신망, AI 기술, 전기차 배터리, 원료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이 앞서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와 OGAI 기술 개발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중국 측으로서는 중국 세계의 공장 미래 기술 선도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어차피 중국이 만들어낸 기술을 변형해서 쓰는 국가쯤으로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당시 회의실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해졌는데 한국 대표단 또한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기술 담당 임원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건설은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엄격한 검사 기준을 마련해 불량률을 낮추고 시공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시공 경험과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져다 쓰는 것과 실제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에 중국 특사들은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측이 지적한 대로 부품을 쓰더라도 어떻게 완성도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느냐는 영역이 건설사 고유의 기술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왜 굳이 더 비싼 시공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국토부, 내부 일부 인사와 아람코, 재무 담당자들은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서 몇 퍼센트만 절감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천만 달러, 많게는 억 달러 단위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특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했고
바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측은 미래의 유지보수를 거론하지만 정작 유지보수 역시 대체 부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과 인력도 결국 중국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사 비용에서 확실히 절감하는 게 결과적으로도 사우디의 이득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중국 사우디 간 부품 인력, 교류 체계를 구축해두면 유지보수 비용 또한 한국보다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견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생산 수출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 향후 부품 교체나 설비 확장 시에도 중국발 공급 체인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주장은 장기 신뢰 관계나 현장 상황의 급변성, 엔지니어링 노하우, 축적 등 비가격적 요소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람코와 국토부 내에서도 값싸게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한번 멈추면 시간당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동 중단 시간이 며칠만 길어져도 수백억 원 이상 손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오류나 고장을 최소화할 수준으로 설계 시공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 점을 한국 측은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사우디 내부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격과 기술 문제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 흥미롭게 작용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 문화가 사우디 젊은 층에게 매우 호감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 드라마, K-팝, 뷰티 패션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비서실에 있다 보면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한국 드라마의 이 장면이 참 재미있었다라든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언제 공연하러 오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물론 문화 콘텐츠와 건설 사업은 겉보기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는 때로는 얼마나 상호 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사우디 건설 붐을 함께 일으키며 동시에 사우디 현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에서 직접 생활하며 사우디인들과 우정을 나누던 시절 이야기는 아직도 중장년층 사이에서 미담으로 전해집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국의 문화교육 열풍이 사우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향후 사우디 공무원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확대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도 사우디와 무역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문화적 친밀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특사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문화는 문화일 뿐 건설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일축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해서 건설 계약을 한국에 몰아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프로젝트의 본질은 경제 논리와 기술력이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특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장기적으로 상호 존중하며 협력해갈 수 있느냐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저희는 수십 년 전부터 한국과 그런 관계를 쌓아왔고 지금 세대까지 그 공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와 건설 사업이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되는 날 사우디 국토부 장관과 아람코 수뇌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해 회의 기록을 맡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회의는 중국 특사들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과 현대건설 대표단의 최종 제안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특사들은 다시 한번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사 비용, 중국 측이 제시하는 총 공사비는 한국보다 최대 2030% 낮출 수 있음. 구체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장표를 제시. 원자재 공급 라인을 중국 사우디 전용 해상 루트로 확보하였고 도착 항구에서 곧바로 현장까지 수송 가능. 인력은 중국 내 대규모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사우디 건설 현장 특화 교육을 미리 진행할 수 있어 별도의 현지 훈련 비용이 적음. 시공 속도, 중국 건설사들은 압도적인 인력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타국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음. 대규모 건설 장비와 운송수단을 중국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프로젝트 지연 위험이 낮음. 중국 사우디 미래 협력 1대1로 정책과 사우디 비전 2030을 접목해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음. 향후 사우디 내 신도시 건설, 철도도로 항만 확장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음. 한편 현대건설 측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장기 신뢰성과 품질. 현대건설은 이미 사우디에서 수십 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완수했으며 특히 주베일 산업항 관련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함. 초기 시공부터 유지 보수, 추가 증설까지 이어지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험치가 축적돼 있음.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능력. 단순 시공이 아니라 FED부터 Detailed Engineering, Procurement, 시운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검증된 역량을 보유. 중동 기후와 해안 환경에 특화된 설계 노하우가 있으며 이는 향후 공장 안정 운영에 큰 이점을 제공. 파트너십과 문화인적 교류. 사우디와 한국은 오래된 우호 관계를 지속해왔고 현대건설은 그중 핵심 역할을 담당해옴. 새로운 중동 붐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협력하여 사우디의 필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임. 회의가 끝나고 수뇌부가 잠시 퇴장하여 최종 결정을 논의했습니다. 약 30분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국토부 장관과 아람코 최고 경영자가 나란히 입장했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사로는 한국 현대건설을 선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특사들은 예상 밖의 결과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나요? 사우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을 배척한다면 앞으로 양국의 외교무역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친 언행은 과거 제가 다른 국가의 대표단에게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우디 의사결정권자들을 배척이라는 단어로 비난하고 심지어 외교무역 분야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죠.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사우디는 어느 국가도 배척할 의도가 없습니다. 아미랄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 기술 안정성, 장기 신뢰,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정일 뿐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다른 사업에서 협력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특사들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와 자료를 거두고 문을 세차게 닫고 퇴장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현대건설 대표단과 사우디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사우디 전역과 한국에 전해지자 모두가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사실 그간 현대건설을 포함한 한국 건설사들은 네옴시티 등 차세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가 사우디가 한국을 여전히 두텁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민관 합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원팀 코리아 온팀 코리아는 슬로건 하에 정부 기관과 은행,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기업들이 협력해 사우디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결국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결과물로 나타났고 후속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건설 경기가 어려웠던 세계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주는 상징적인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니 사우디와 한국 모두에게 호재가 된 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특사들은 결국 사우디가 중국을 거절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금 곱씹어 보니 사우디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압박에 굴복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과거 사우디는 일방적인 석유 수출에 기대는 경제 구조였고 외부 강대국의 의존도가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제 그때와 다릅니다.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와 균형 잡힌 외교 경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우디가 우선시하는 건 신뢰와 품질입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도 놓칠 수 없지만 고도의 기술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단지 싸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된 뒤에도 유지보수와 추가 설비 확장, 운용 인력 양성 등 사후 관리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 특사들이 말한 저렴한 공사비용 하나로만 접근하기에는 사우디가 감내해야 할 위험 요소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중국 특사들이 떠나며 남긴 한국은 결국 중국 기술을 흉내낸다라는 언급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 플랜트 산업은 매우 복합적인 기술의 집합체이며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관리의 각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검증된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목격해온 현대건설과 한국 건설사들의 성과는 결코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역량을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이제 아미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주베일에는 또 하나의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 산업 발전의 또 다른 큰 축을 만들어낼 것이며 동시에 사우디와 한국의 끈끈한 협력 역사를 다시 한번 빛내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막의 항만을 건설한다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1970년대의 주베일 신화가 21세기에 재현되는 셈이죠. 물론 앞으로도 중국은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막강한 자본과 인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저가 공세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프라나 일부 건설 분야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니 상황에 따라 사우디가 중국 건설사들과 협력할 여지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사우디가 다시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선언한 것은 향후 사우디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국가 전체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탈석유 시대, 4차 산업혁명, 문화관광 산업의 확대, 도시 인프라 스마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우디 한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이 사막에서 보여준 하면 된다 정신은 아직도 우리가 때때로 기록 영상을 보며 감동을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산이 이어져 현대건설이 아미랄 프로젝트에서 또 한 번 기적을 일궈낸다면 주베일은 다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목격하고 기록한 이 이야기가 훗날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 써 내려간 새로운 역사의 일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우디 국토부 비서실장 무하마드입니다. 앞으로도 사우디가 걸어나갈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저의 목격담을 전해드렸습니다.